엔비디아가 이번에 1사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체 매출의 87%였어요. 그럼 나머지 게임이라든지 PC 시장에서 나오는 데스크탑이 나오는 매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87%의 매출이 데이터 센터에서 나왔다라고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이 매출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러면 디맨드 사이드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디맨드에서 이러한 매출을 받쳐줄 수 있을 만한 매출 구조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할 것인가를 봐야 된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반도체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요즘 엔비디아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엔비디아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자, 엔비디아가 주가가 물론 버블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도 있고, 뭐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데서는 버블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시스코가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의 주가하고 대단히 지금 비슷하다. 그래서 빠질 때 확 올라갈 수 있다. 네. 우리가 이제 시스코를 봐야 되는 것은 시스코를 연유해서 엔비디아의 전 지속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시스코 같은 경우는 올라갔을 때 닷컴 버블들이 그때 있었고, 수많은 벤처들, 창업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갔죠. 그렇죠. 그런데 이 돈을 받았던 많은 기업들의 절대 다수가 비즈니스 모델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 않고 그 돈이 끝나자마자 투자받은 돈이 끝나자마자 대부분 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스코에서 구매했던 통신 장비와 서버 장비를 다시 중고 시장에 내놓게 되는데 이거를 살 사람도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시스코의 매출 자체가 그냥 수직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또한 폭락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이번에 1사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체 매출의 87%였어요. 그럼 나머지 게임이라든지 PC 시장에서 나오는 데스크탑이 나오는 매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87%의 매출이 데이터 센터에서 나왔다라고 그런 거고, 여기에서 그로스 마진, 즉 총 매출 영업 이익률이 78%가 나오면서 사실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맡는 업체가 70%의 수익률을 낸다. 이거는 봉이 김선달도 흉내내기 어려운 아주 높은 수익률이라고 보고 기네스북에 저는 오를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 매출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러면 디맨드 사이드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디맨드에서 이러한 매출을 받쳐줄 수 있을 만한 매출 구조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할 것인가를 봐야 된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스트롱 디맨드를 표현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2023년에 H100을 구매했던 구매자가 누구냐를 우선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구매자의 40%가 딱 4개 기업입니다. 가장 많이 샀던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두 번째가 메타. 그다음에 큰 차이를 보면서 구글과 아마존이에요. 이 4개 기업이 40%를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구매하고 싶어도 특히 네이버 H100 구매도 못합니다. 구매력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것이 H100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SMC에서 생산량을 증대해도 이걸 감당하지 못했던 거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에 우리는 이제 다 샀으니까 이제 필요 없어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동안 each year, 매년 50개에서 100개의 데이터 센터를 더 짓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메타도 우리는 더 짓겠다고 얘기를 했고, 물론 이제 버틀렉은 해결됐지만 계속 더 짓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지.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또 테슬라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테슬라로 가기로 했던 H100을 갖다가 X.AI라는 곳을 60억 달러를 최근에 투자받았거든요. 60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해서 자신은 이러한 이 H100의 기가 팩토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 10만 개를 구매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한 테슬라 쪽,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만 해도 테슬라를 제외하고 X.AI에서 10만 개의 H100을 사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계속 있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미국에서 금지시켜놨기 때문에 못 사는 거고, 여하튼 이렇게 지금 H100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올해 말에 나올 블랙웰, 그러니까 B겠죠. B100의 수요들, 그 다음에 곧 나오게 될 루빈에 대한 수요들은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걸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우선은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돈을 벌고 있어요. 왜냐하면 파이낸스 섹터, 뭐 월가에 있는 은행들, JP모건 이런 데서도 뭐 수천 명씩 지금 AI 전문가를 고용을 하면서, 근데 이들이 AI를 시스템 솔루션을 어디서 개발하느냐? 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아마존의 AWS라든지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쓰는 거거든요. 즉 클라우드의 매출은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이 H100이 없으면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즉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파이낸스 섹터도 들어가고 있고, 사실은 영미권에서는 로펌들도
기업들도 요즘 다 AI의 솔루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판례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 초안은 지금 AI가 써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기업들이 속속 흔히 말하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면서 클라우드 시장이 우선 1차적으로 커가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로봇 같은 경우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AI 로봇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 1위로 프라이어리티로 정하면서 11월에 산업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전기차처럼 처음에 2,000개의 스타트업이 전기차 중국에 만들어졌었죠. 하지만 글로벌 플레이어들 지금 10여 개 정도 남은 것처럼 2,3,000개의 AI 로봇 회사를 지원할 거고 국가가 여기에서 2027년까지 7개에서 10개의 글로벌 플레이어가 만들어지면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말은 2025년부터예요. 제가 보기엔 2025년부터는 안 될 거지만 당장 공장에 노동자 10,000명당 500대의 AI 로봇을 투여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럼 저는 2027년으로 뭐 늦어진다고 해도 이 정도가 중국에 필요한 AI 로봇이 3,500만 대예요. 네. 이 로봇에도 여러분 하이엔드 칩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또 추론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로봇에도 3,500만 대에 중국에서만 하이엔드 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 로봇도 다 클라우드랑 연결돼야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로봇 산업이 예를 들자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에도 분명히 커질 거고 AI 로봇 산업이 여기에 하이엔드 칩 다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셀프 드라이빙 카가 자율주행도 확산되면 자율주행에 있는 예를 들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하드웨어 3라고 하는 또는 하드웨어 4로 요즘 바뀌기 시작했죠. 여기도 하이엔드 칩이 2개가 들어가요. 이러한 하이엔드 칩도 AI 칩들인 거고요. TSMC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니까 AI 칩들, 추론 전문 칩이라고 해야 하는 NPU라고 하는 이런 칩들이 우리의 가전제품에 들어가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AI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TV에서 광고하고 있는 뭐 AI 로봇 이런 건 추론칩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일종의 AI를 상품화시키고 있는 거고 생성 AI가 들어가야 우리가 보통 진정한 의미에서 요즘 말하는 생성 AI가 들어가야 AI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NPU가 같이 들어가줘야 온디바이스 AI가 돼야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칩 시장이 계속해서 커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예를 들자면 지금 엔비디아는 금광이 미국 서부에서 발견이 됐을 때 다른 회사들은 곡괭이 팔 때 여기는 이 굴착기를 판 거잖아요. 좀 더 성능이 좋은. 근데 이걸만을 판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노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음식점도 필요하고 호텔도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음식점을 짓는데 그건 뭐냐? AI 로봇에 들어갈 클라우드를 자기네가 만들고 학습은 자기네가 시킬 테니까 전 세계 모든 로봇 기업들이 다 여기 들어와서 서비스를 이용하셔라. 그리고 우리 호텔도 짓겠다. 이것이 바이오 테크놀로지적으로 하는 거고 또 엔비디아가 뭐라고 하냐면 zuberin AI라 그래요. 주권 AI라고 해서 지금 국방부에서 AI 칩 신청해놓고 못 사가고 있는 것들이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모든 탱크에 모든 비행기에 모든 잠수화 함선에 AI 칩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건 미국의 국방 전략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자력 폭탄이 지금까지는 공격력과 방어력과 전쟁 억지력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라면 이제 AI로 이것이 전환되고 있으면서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제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zuberin AI, 즉 주권 AI라는 거고 여기에서도 칩 수요는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강력한 수요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오픈 AI의 샘 알트만은 뭐라고 그랬냐면 7조 달러입니다. 7조 원이 아니라 여러분 7조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자기가 모아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겠다라고 직접 오픈 AI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샘 알트만이 7조 달러를 모으는 것이 디 이지 파트라고 그랬어요. 가장 쉬운 일이라고. 돈 구하는 게 가장 쉽다. 거기에 ASMR에서 네덜란드에서 장비 사갖고 와서 설치해야죠. 그리고 당장 반도체에서 이거 공장 돌아가려면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 전문가가 너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만이나 한국에서 다 빼와야 될 텐데. 그럼 그쪽에서 또 가만히 있겠느냐.부터 시작해서 저는 앞으로 당분간 한국 사회가 조심해야 될 것들은 한국 인력들 다 빼가려고 그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리드 타임이 ASMR에서 물건 주문해서 공장까지 와서 설치하는데 1.5년에서 2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샘 알트만이 엔비디아를 쫓아오기까지도 2년은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엔비디아는 더 나아가기도 할 거고 더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2년 동안의 우위는 점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단기적으로는 분명하게 플럭투에이션이 있으면서 주가가 내려가거나 이런 일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펀더멘탈과 가는 거고 이 기업의 펀더멘탈은 강력한 수요가
존재하는가? 그래서 매출이 발생하는가? 그 매출에서 흔히 말하는 그로스 마진, 총 매출 이익률은 어떻게 구현해내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재무제표상의 펀더멘탈이라고 본다라면 네. 엔비디아는 앞으로 2년 정도는 저는 펀더멘탈이 매우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라고 하는 것이 한 2년 동안은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도 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챌린저들이 나올 건데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앞으로 5년, 10년 열심히 투자하면 AI 관련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것도 궁금하시죠? 삼성 주가를 궁금해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들. 우선은 이제 메모리 분야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잘 나아가고 있고 예. 지금 거의 독점적으로 HBM에게는 공급을 하고 있죠. 네, HBM3. 예, 그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이를 여러 겹으로 쌓아놓는 거잖아요. 8개 쌓아놨던 것을 이제는 12개로 쌓아놓겠다라는 것이 HBM이고 지금 압도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와의 경쟁력에 있어서는 앞서가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엔비디아의 대표인 젠슨 황이라면 지금 HBM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고 지금 네. 블랙웰도 나올 거고 루빈도 나올 건데 이거를 전 세계에서 하나의 공급자인 서플라이어인 SK 하이닉스에 의존한다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위험한 일이죠. 네. 그러니까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SK 하이닉스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만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업 전략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지금 삼성에게도 열어놓은 거고 그래서 이번에 컴퓨텍스에서 삼성이 퀄리티 실험에서 품질 실험에서 떨어진 거 아니냐고 했을 때 젠슨왕이 그렇게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은 테스트가 1단계에서 탈락할 수 있죠. 그럼 수정해 갖고 와서 다시 보면 되는 거고. 또 떨어지면 수정해서 보면 되는 거고 1단계를 통과해도 분명히 2단계 테스트가 또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또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수정해서 오면 되는 거고 네. 시간을 주려고 하고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삼성전자를 사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애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젠슨왕이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개인적으로 주식도 안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급자를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삼성전자와 미국의 마이크론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 세 군데에서 공급자 다변화 전략을 지금 엔비디아는 공식적으로 전략으로 선택했다라는 것. 이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올해는 저는 기획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양산할 즉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올해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램프업, 양산이라는 건 또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마 본격적으로 양산 체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는 2024년에서는 불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2025년 정도나 해서 삼성전자도 HBM 양산을 들어가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AI 칩 시장이 커진다라면 이런 고대역 메모리 부분의 시장은 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여기에서 삼성전자에게도 기회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SK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더욱더 진일보한 흔히 말하는 12겹짜리 물론 삼성전자도 12겹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SK 하이닉스도 저는 성장할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파운더리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흔히 말하는 비모리 영역에서 파운더리를 갖고 있고 4나노나 3나노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수율이 지금 좋지 않은 것이 삼성전자의 또 하나의 큰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모든 기업들이 지금 다 TSMC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한다면 파운드리 1위는 TSMC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공장의 규모만 보더라도 지금 타이완과 한국에 있던 곳에서 지금 삼성전자도 확장을 하죠. 이번에 지원금을 받아서 미국의 사이언스 액트, 즉 반도체 지원법에 지원을 받아서 삼성도 텍사스에다 공장을 크게 짓습니다만 여기에 TSMC도 큰 지원을 받아서 짓고 있죠. 미국에. 네. TSMC는 일본에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정부의 지원을 구마모토 받아서. 현에 지었죠. 그리고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독일 드레스덴에도 짓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플래닝되고 있는 TSMC의 파운더리 공장의 규모가 미니멈 삼성전자의 3배입니다. 여기에 3나노 공정까지도 이제 루비는 실현을 하겠다라는 거고 TSMC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 반 엔비디아 전선에서 쓰기 위해서 구글 같은 경우에도 TPU라고 해서 과거부터 만들고 있었던 것을 양산하고 싶어하고 ARM 같은 경우에도 설계하고 양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메타도 이제 자체 칩을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칩을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테슬라도 이미 자체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AI 네. 칩들을 다 근데 지금 이 손가락에 꼽았던 모든 기업이 어디서 만듭니까? TSMC죠. 그러니까 삼성하고는 협상을 하다가 수율이 떨어지니까 다 TSMC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선 삼성은 이걸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테슬라 입장에서도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메타 입장에서도 구글 그렇죠. 입장에서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급선을 다양화해야 되기 때문에 TSMC에만 의존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공급선의 어떤 다양화 부분에서 분명히 삼성전자에게는 저는 기회가
똑같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즉 HBM의 공급선 다양화 부분에서도 분명히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있을 거고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삼성전자에게 분명히 기회는 있을 것이다. 근데 이 기회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술력, 지금 떨어지고 있는 기술력, 떨어지고 있는 수요를 높여내는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풀어야 될 숙제고 만약에 숙제만 풀어낸다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 이런 사이클이 이제 주기성을 갖고 있잖아요, 반도체가. 근데 요즘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슈퍼 사이클 논쟁이거든요. 지금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경제 전체가 특히 미국 중심으로는 이런 단기간의 어떠한 호황과 불황과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호황이 조금 더 오래가는, 그래서 이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되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제가 맞다 틀리다라고는 뭐 이건 일부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장이니까 그거는 논의하더라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시장만으로 볼 때는 분명하게 지금 AI 시장이 초기 단계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출발섬으로 삼는다면, 만약에 이게 끝물이라고 한다면 달라지죠. 초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반도체 시장은 HBM 시장이라든지 파운드리 시장에서 커질 거고, 여기에도 삼성에도 마켓 쉐어를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기회. 근데 저는 그런 저도 뭐 국뽕 이런 거 좋아합니다만 우리가 TSMC를 이길 수 있다. 이거는 당분간 저는 뭐 한 5년 10년 안에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애플이 앞으로 인공지능과 스마트폰 어떤 융복합화를 가져갈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우리 강성구 소장님께서 한번 창의적인 또 창조적인 말씀을 한번 주시죠. 우선 애플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크게 뒤처져 있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선 애플이 AI를 많이 사용했어요. 카메라에도 우리가 보정하는 거,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는 거 이런 거 다 AI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AI가 지금 어떤 AI라는 부분에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초적인 AI는 애플도 많이 발전했고 많은 기업들을 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성 AI, LLM 부분에서는 뒤쳐져 있고 애플 또한 지금 LLM 또는 이것의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니라 스몰 랭귀지 모델, SLM 같은 부분도 애플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상용화 단계까지는 못 끌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아이폰 15, 그러니까 즉 9월달, 10월달에 나올 신제품에 어떤 AI가 들어가는지를 반드시 발표할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뭐 뉴욕타임즈나 로이터나 블룸버그가 다 예측하고 있는 것은 애플이 나오는 이제 흘러나온 정보들을 접한 것은 오픈 AI랑 협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애플은 좀 완성도 높은 제품을 쓰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체 LLM이 있어도 아직 완성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완성도가 그래도 지금 제일 높은 오픈 AI의 LLM을 왜냐하면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구글 제미나이하고 파트너링, 페어링을 했기 때문에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랑 페어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나오고 있는 것이 보이스 GPT 부분에서 시리를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고, 서머리 GPT라고 해서 제가 전화 통화를 하거나 예를 들면 제가 문서 작업을 할 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주거나 이것을 갖다가 저의 칼렌더 일정에다 집어넣어준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선보일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실기를 했죠. 그러니까 LLM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 부분에서 했지만 이거를 빠른 속도로 지금 뒤에서 뒤쫓아오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체 LLM과 관련돼서는 벌써 학술 논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고 자체 서버 구축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센터 구축이 나섰거든요. 이미 데이터 센터도 많이 있는데요. 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칩을 엔비디아의 칩이 아니라 애플 칩으로 할 수 있는 칩도 이번에 M4라고 하는 것, 이거는 서버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M4를 만들면서 처음으로 엔비디아하고 경쟁할 수 있는 칩 생산에 들어갔다라는 것, 이 부분은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질 수 있는 자체 능력과 자체 칩 능력을 그 M4는 물론 TSMC에서 생산합니다만 이런 능력을 갖췄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좀 더디지만 완벽을 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처음으로 선보이게 될 거고 빠른 속도로 저는 뒤쫓아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삼성도 LLM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지를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고, 사실 삼성은 슈퍼컴퓨터도 갖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로 뭘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삼성이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구글 제미나이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데 애플도 오픈 AI하고 협력을 하고 있어서 이것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독립할 의향이 있는 건지, 계속해서 구글에게 종속돼서 갈 것인지, 이런 것도 삼성이 답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삼성전자라든지 네이버가 국내에서 LLM 안 만들어도 좋아요. 인재가 없잖아요. 네. 그럼 미국 가서라도 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본 들고 가서 미국의 인재들을 모아서 삼성이 만들고 네이버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자꾸 로컬리티를 강조해서 한국의 고유한 LLM, 자꾸 이게 무슨 뭐 궁궐도 아니고
전통 문화재 만들려는 것도 아닌데 우선은 한국에도 인재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숫자적으로 적고 예를 들자면 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던 X.AI 만든 지 8개월 만에 그록이라는 LLM을 만듭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오픈 AI에서 사람 스카우트한 거예요. 딥마인드에서 사람 스카우트한 거고 네. 메타에서 사람 스카우트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뭐냐? 한 번씩 LLM을 만들어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만들겠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면은 이제 연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 LLM 보고 연구하고 저거는 어떻게 하는 그러면서 시행착오하고 그럼 그들은 3년 걸려서 있는 건데 우리도 앞으로 3년 걸리면 그들은 3년 사이에 노는 건 아니잖아요.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치가 있는 글로벌 인재를 저는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 글로벌 인재들과 함께 여기에 메이드 바이 삼성, 메이드 바이 네이버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러한 좀 AI에 대해서 너무 사우스 코리아는 한국이라는 것의 지역성에 제한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글로벌 전략을 좀 글로벌 기업답게 좀 크게 세우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AI도 이야기를 어느 정도 했고 또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반도체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또 데이터 센터, 빅데이터의 중요성, 굿데이터의 중요성도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가지는 거는 인식이거든요. 자, 그랬을 경우에 소비자가 가져야 될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레슨? 교훈? 아니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인프라? 소비에 있어서의 인프라?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사실은 저거는 만약에 10대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혹시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할래, 스마트폰을 포기할래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유권자의 권리를 포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피해도 많지만 스마트폰 없는 삶을 사실 나이 드신 분들도 저희 어머니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GPT-4.5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나와지는 것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지금까지는 이 인퍼슨, 그러니까 대면 커뮤니케이션 중심에서 우리가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면서 버추얼 커뮤니케이션의 부분이 영향이 들어왔다면 그렇죠. 이제 인간과 AI가 커뮤니케이션하는 비율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할 거, 새롭게 등장하고 증가할 겁니다. 벌써 네. 미국에서는 캐릭터 AI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물 AI죠. 그래서 정말 과거의 철학자, 소설가, 배우,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에 나온 주인공들, 심지어는 케이팝의 뉴진스의 누구, 뭐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데이터에 나온 건 뭐냐면 평균 하루에 2시간씩 10대들이 대화하고 있어요. AI하고 대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커뮤니케이션의 중개자가 누구였냐면 과거에는 우리의 데스크탑의 첫 화면을 장악했던 네이버, 뭐 이런 검색 서비스들, 카카오톡 이런 인터페이스들이었죠. AI의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이 바뀐다면 이것을 가장 먼저 내가 대화를 시작하는 곳, 그것이 기업으로 볼 땐 크게 성장할 기업들이고요. 네. 이러기 때문에 AI 기업들은 무섭게 인간과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첫 번째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할 가능성들도 높고 여기에서 산업 질서도 저는 또 한 번 재편될 가능성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는 우선 AI가 이름을 호칭을 처음부터 잘못 정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텔리전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인텔리전스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의인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화두를 던지면 다음 단어를 생성했을 때 네. 그들이 이러한 SF 소설을 너무나 많이 학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사람이 있다.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GPT-4.5의 여러분 기술적인 성장은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인공지능과 대화를 할 때는 시리도 그렇고요. 텍스트를 우선 스피치로 전환시킵니다. 네. 스피치를 텍스트로 전환시켜요. 네. 이 텍스트를 인공지능에다 집어넣고 인공지능은 아웃풋을 반드시 텍스트로만 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스피치로 전환해 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좀 걸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GPT-4.5는 처음으로 스피치를 인풋으로 삼고 스피치를 아웃풋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더 빨라진 거죠. 근데 여기에 장점 뭐냐면 스피치에 들어올 때 음파의 파동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기분이 화가 났는지 슬픈지 기쁜지 그다음에 뭐 숨이 벅찬지를 분석할 수 있어요. 네. 저의 감정을 먼저 이해해 줍니다. 그럼 사람들은 더욱더 신뢰하고 의존적으로 변할 거고 그러다 보면 더욱더 의식이 있다고 생각할 건데요. 저는 기계에 아직까지는 의식이 있다는 어떤 학술적 증거도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논쟁의 영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의식을 가질 가능성에 대해서 또 학술적으로 아직 증명 안 됐을 뿐이지 언젠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제라든지 제어라든지 사회적인 감시 이런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겁을 먹어서 안 쓰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작년 2023년에 헐리우드에서 100일이 넘게 작가들하고 배우들이 파업을 했어요. AI 좀 그만 쓰라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AI와 관련된 파업이 미국에서는 전개가 된 겁니다. 이미 산업 속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죠. AI를 쓰지 않는 스튜디오는 AI를 잘 쓰는 스튜디오에서 대체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직장 다닐 때 제가 90년대 후반에 독일을 유학 가기 전에 잠깐 한국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저희 그때 부장이 부르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수야, 내가 엑셀을 못 다뤄도 정년퇴직하는데 문제 없지 않을까? 전 똑같습니다. 여러분, AI를 쓰지 않는 사람이 정년퇴직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해야지 AI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걱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AI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AI를 잘 쓰는 사람에 의해서 AI를 못 쓰는 사람의 일자리는 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AI에 대한 어떤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22달러가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유료로 계속 써봐야 됩니다. 계속 써보면서 내가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AI가 어떨 때는 실수하는 것도 써보면서 압니다. 환각작용이라고 하죠. 이것도 많이 써본 사람들은 이런 질문하면 항상 환각을 하는구나 라고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써봐야 아는 것이지 환각작용이 있으면 쓰면 안 돼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아직까지는 오류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오류들이 있고 다양한 문제점이 있죠.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악마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초기에 여러분 포드 모델 T가 나왔을 때 배기 장치가 얼마나 없었겠어요. 그냥 시커먼 연기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오류들을 인간이 고쳐나가는 것처럼 저는 AI의 오류들도 고쳐나갈 수 있는 오류들이 분명하게 다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AI를 사용하고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시대가 빨리 와야 산업적인 요구,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한 요구, 공무원들에 대한 요구, 그래서 어떤 AI 산업 정책을 내야 되는지 압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은 저는 공무원들, 정치인들도 다 유료를 안 쓰고 있을 거라고 봐요. 90%는. 안 쓰면서, 특히 공무원들은 그 국가망이 설치도 안 할 거고, 안 쓰면서 산업정책 만든다는 건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써보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것의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와 위험성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